안녕하세요. 야마모토 겐니치 작가가 쓴 장편소설 리큐에게 물어라 소설을 재구성해서 읽어드리는 갑숙씨가 읽은 리큐에게 물어라입니다. 리큐의 삶의 시작점으로 향합니다. 그가 어떻게 다성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영혼을 지배했던 와비의 미학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센노 리큐는 1522년 상업도시 사카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다나카 요헤이, 부유한 어물상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카이는 당시 일본의 주요 항구 도시이자 상업의 중심지였으며 다양한 문화와 사상이 교류하는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어린 요헤이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며 일찍이 예술과 미에 대한 남다른 감각을 키워나갔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센 아미는 쇼군을 모시던 예능이었으니 예술적 재능은 어쩌면 그의 피 속에 흐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젊은 요헤이는 다도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당시 다도는 단순히 차를 마시는 행위를 넘어 정신수양과 예술적 교류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스승 밑에서 다도를 익혔고 특히 선불교의 가르침에 깊이 심취했습니다. 선은 그의 다도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그는 차를 통해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추구하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리큐가 다도의 길을 걷던 시기는 일본 전국시대의 혼란기였습니다.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같은 강력한 무장들이 천하통일을 위해 격렬하게 다투던 시대였죠. 리큐는 47세가 되던 해 사카이 항이 노부나가의 직접 통치 아래 놓이면서 그의 다도 스승으로 발탁됩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잔혹하고 냉철한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예술과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군주였습니다. 그는 리큐의 다도에서 단순한 차 이상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노부나가는 리큐와 함께 유럽 선교사를 다실로 초대하여 차를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리큐는 죽병에 꽂힌 꽃 한 송이에서 생명의 발화를 이야기하며 단순한 차통의 가치, 꽃 한 송이에서 생명에 대한 안목의 차이, 그리고 한 잔의 차가 심장을 고동치게 만드는 경외심을 역설했습니다. 노부나가는 리큐의 이러한 미학적 통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전란 속에서도 리큐는 고요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추구했고 노부나가는 그런 리큐에게서 일종의 정신적 안식처를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리큐는 노부나가에게 센 소에키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훗날 히데요시로부터 리큐라는 이름을 하사받게 됩니다. 리큐의 다도 철학의 핵심은 바로 와비였습니다. 와비는 소박하고 간소하며 건박한 아취를 의미합니다. 그는 화려하고 값비싼 명기를 오히려 금기시했습니다.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엄을 설파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미학은 다실의 건축과 다구의 제작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리큐는 다다미 두세 장,
즉 한 평에서 한 평 반 정도의 작은 초가다실인 소환다실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은 공간은 당시 등이 휘는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난다긴다 하는 권세가들을 이 좁은 공간에 구겨 넣어 잠시나마 서민의 삶을 간접 체험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실의 입구는 니지리구치라 불리는 매우 낮은 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신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문을 통과하려면 고개를 숙이고 몸을 굽혀야만 했습니다. 겸손의 미덕을 강조하는 리큐의 철학이었습니다. 사무라이들은 다실에 들어서기 전 자신의 칼과 무기를 입구에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이는 불살생과 생명 존중을 강조하는 리큐의 불교적 원칙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다실 내부는 오직 한 개의 좁은 창문과 흙벽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빛이 스며드는 미묘한 분위기는 주인과 손님 사이의 친밀한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리큐의 미학은 일본의 실내 디자인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다실로 향하는 정원길인 로지 또한 다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했습니다. 다실 안에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그곳으로 향하는 모든 과정까지도 다도의 일부로 보았던 것입니다. 리큐는 다구 제작에도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물레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점토판을 붙여 만든 라쿠야키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라쿠야키 다와는 그의 미학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와장인 주지로에게 찾아가 자신의 다완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고 이 과정에서 라쿠야키가 탄생했습니다. 특히 리큐가 가장 아끼고 으뜸으로 줬던 다완은 조선의 무명 도공이 만든 막사발이었습니다. 이 소박하고 투박한 막사발은 일본 다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리큐는 이 막사발에서 훌륭하다는 감탄사를 터뜨렸고 이런 것은 일본에서 본 적이 없다며 새로운 발견에 기뻐했습니다. 이도다완이라 불리는 이 막사발은 일상에서 외면당했던 가치를 소생시킨 리큐의 미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저는 조선의 무명 도공이 만든 막사발이라는 대목에서 여성 도공이었던 백파선의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하지만 백파선이 이 조선의 무명 여도공이었다는 근거는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리큐의 미학적 근원에는 그의 가슴속 깊이 자리 잡은 한 여인과의 애틋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가슴에 품고 다녔던 푸른빛 녹유 향압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 향압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리큐가 깊이 사랑했던 조선 여인이 남긴 유품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선의 양가 귀수였으나 불행한 운명으로 일본에 팔려오게 되었습니다. 리큐는 그녀를 구출하려 했으나 결국 성공하지 못했고 그녀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리큐의 삶과 미학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여인은 무궁화를 사랑했습니다. 리큐의 집 앞마당에는 늘 무궁화가 피어 있었고
그 꽃을 볼 때마다 그는 그녀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무궁화는 하루뿐이나 스스로 영화를 이룬다는 시를 남겼습니다. 이 시는 인간의 부귀영화가 덧없음을 나타내는 근화일조몽이라는 고사성어와도 연결됩니다. 리큐는 이 시에서 삶과 죽음, 그리고 아름다움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을 것입니다. 리큐는 그 여인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여인에게 차 한 잔을 마시게 하고 싶다는 일념으로 다도에 임해 왔습니다. 그의 다도에 담긴 깊은 마음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의 경지를 부러워할 뿐이었습니다. 노규향합은 그 여인과의 연결고리이자 리큐가 추구했던 간소하고 건박한 아취인 와비의 정신, 즉 물질적인 것을 초월한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리큐는 다도를 통해 선사상을 융합하여 일본 다도의 큰 틀을 세웠습니다. 그는 다실의 공간, 닭이, 그리고 차를 다루는 모든 제스처에 독창적이고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담아내려 했습니다. 그의 다도는 단순히 차를 마시는 행위를 넘어 심신을 수양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수행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일기일회라는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한 번의 만남, 한 번의 기회를 의미하며 모든 만남과 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기회이므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일본의 미학적 정신적 가르침입니다. 리큐는 이 정신을 다도에 구현하여 손님과의 모든 다회에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이 일기일회의 개념은 그의 제자 야마노우의 소지로부터 유래했다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리큐의 다도는 침묵의 예술이었습니다. 언어를 통해 논리적인 결론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실에서 차를 다리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 손과 도구들의 움직임이 그대로 대화 형태를 띠는 말이 없는 세계였습니다. 그는 차를 통해 무언의 원리를 표현하려 했고 직감의 세계를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리큐의 미학은 히데요시의 권력지향적인 사고방식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히데요시는 리큐의 예술을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려 했지만 리큐는 자신의 미학적 신념을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두 거인의 충돌은 리큐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리큐에게 물어라 1화 죽음의 다해와 미의 근원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